강지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707 특수임무단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삶, 극한의 훈련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수많은 작전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그녀에게 고통은 단지 감각일 뿐 멈출 이유가 되지 않았다. 오직 임무, 오직 승리.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훈련 중 발생한 폭발 사고. 그녀의 척추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인간 병기로서의 삶은 강제로 막을 내렸다. 전역 후 그녀는 산산조각난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 속으로 던져졌다. 더 이상 조국을 위한 전사가 아닌 보잘것없는 민간인 강지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와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707의 영웅도 돈 앞에서는 무력했다. 막대한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그녀는 낡은 빌라 옥탑방에 갇혀버렸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눅눅한 방 그곳은 그녀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날도 지우는 남은 재산 5만 원을 손에 쥐고 길을 나섰다. 며칠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그러나 삶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을 던졌다. 낡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핏기 없는 얼굴과 차가운 손, 그리고 그 주위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지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707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펠시에스큐도 불러주세요. 빨리.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도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얇은 재킷을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주며 맥박을 확인했다. 희미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할머니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지윤에게 말했다. 보호자가 없으시면 응급처치비부터 결제하셔야 합니다. 48,000원입니다. 48,000원. 그녀의 전 재산 5만 원 중 대부분. 이 돈을 내면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된다. 707의 강철 전사였던 그녀가 이제 5만 원이라는 돈에 절망해야 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구해야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마지막 남은 돈을 건넸다. 이 작은 선의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차가운 응급실의 공기 속에서 지우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다. 정말 고맙네, 젊은 양반.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707 대원 시절 그녀가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다. 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입원이라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저 퇴원시켜 주시오. 이대로 퇴원해도 괜찮소. 지우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리면. 그때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바쁜 아들 하나뿐이야. 그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우는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아들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이종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딱딱하고 무감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지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훈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출장 중이라서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707 대원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감각한 태도였다. 지윤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시 전화해도 통화 중이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다.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 출장 중이시래요. 돌아오시면 바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지윤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은 늘 바쁘니까.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옥탑방에는 먹을 것도 난방도 없었다. 남은 돈 2,000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707 대원 시절의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지만 지금은 사회의 냉혹함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여전히 입원 치료를 권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 아드님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다른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 아이밖에 없어. 지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707 대원 시절 그녀는 포기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선 것도 임무와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서울의 도심은 그녀에게 더욱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가 이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간호사에게 할머니의 주소를 알아냈다. 병원비 걱정으로 자꾸 퇴원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 남은 돈 2,000원으로 겨우 버스비를 내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집은 강남구의 한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집 안은 의외로 깔끔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지우는 할머니의 삶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이종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지. 내가 가진 것 전부를 그 아이에게 걸었어. 할머니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약자들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할머니의 아들 이종훈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할머니의 집에서 눈을 떴다. 낡았지만 정돈된 방 오래된 앨범 속 젊은 시절 할머니의 밝은 미소,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말쑥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그가 바로 할머니의 아들 이종훈이었다. 그 무감각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사진으로 마주하니 알 수 없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민준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낡은 부엌에서 겨우 끓여낸 미역국을 지훈 앞에 놓았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좀 먹어라.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을 바쳐가며 도왔던 할머니에게 이제 그녀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 이종훈. 지우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톤이었다. 어머니는 지금 퇴원하셔서 제 옆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시죠? 이종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딱딱해졌다. 길에서 쓰러지신 할머니를 도운 사람입니다. 혹시 병원비를 정산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병원비는 제 비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어머니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종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관여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끝내려 했잖아요.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종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지훈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잠시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종훈 회장님의 비서실입니다. 어머님 병원비를 결제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이라는 대한그룹 회장의 방식이었다. 지우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 아드님은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고 지우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그는 바로 지훈의 전 약혼자였던 장구현이었다. 강지훈 우연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왜 여기에? 지훈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707 전역 후 겪었던 모든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를 돕고 있어.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우현은 비웃었다. 강지훈 707의 에이스가 이제 와서 할머니 수발이나 들고 있는 거야. 꼴 좋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우현은 지훈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군인이었던 지훈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사고를 당하고 전역한 후 우현은 돌변했다. 나는 성공해야 해. 너와 같은 실패자 옆에 있을 시간이 없어. 그는 지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지훈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네가 돕고 있는 할머니가 누구인 줄 알아? 우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한그룹 이종훈 회장의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이셔. 그런데 재벌가 어머니가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니? 그의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순수한 마음에 이분을 도우려 했었지. 하지만 알게 됐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이순자 여사님도 어쩌면 완벽한 피해자는 아닐 수도 있단다. 우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할머니가 대한그룹 회장의 어머니라니. 그리고 우연의 말은 무슨 뜻일까? 지훈의 순수한 선의가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그녀를 끌어들이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와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우연과의 재회는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되새기게 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꽃을 지폈다. 단순한 선의를 넘어선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녀는 707 대원 시절의 직감을 믿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사회의 냉혹한 단면과 맞닿아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다. 우연과의 재회는 지훈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켰다.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의미심장한 말들은 지훈의 순수한 선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순자 여사님도 어쩌면 완벽한 피해자는 아닐 수도 있단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은 단순히 할머니를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707 대원 시절 그녀의 임무는 항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주민증명서를 다시 꺼내보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시기 5번지. 강남이라니 화려한 빌딩숲과 최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 하지만 할머니의 행색은 그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지우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주소지로 향했다. 그녀에게 남은 돈은 2,000원 뿐이었지만 걷고 또 걸어 강남구 수서동에 도착했다. 수서동의 한쪽 구석 그녀가 예상했던 화려한 강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 곳곳에는 철거를 알리는 붉은색 페인트 자국이 선명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할머니의 주소지인 72의 5번지.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된 집이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와 철거 예정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지우는 무너져 내린 집의 잔해 속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깡마른 체구의 거친 눈빛.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누구세요?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여성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우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이순자 할머니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기 살던 분이 맞나요?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순자 할머니, 당신은 할머니랑 무슨 관계인데요? 지우는 자신이 할머니를 도운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여성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고 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후로 계속 노숙자처럼 지내셨다는 소문만 들었고요. 왜 사라지신 건가요? 지윤이 물었다. 혜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그룹 때문에요.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집을 부수고 보상금도 제대로 안 줬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혜진의 말에 지유는 이종훈 회장의 이름이 떠올랐다. 대한그룹, 할머니의 아들이자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 대한그룹이요, 할머니의 아들이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지유는 혼란스러웠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혜진은 지윤을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 그리고 대한그룹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혜진은 지윤에게 대한 그룹의 만행을 털어놓았다. 대한그룹은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주민들에게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했어요. 반대하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밤에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셨어요. 여기는 내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우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할머니의 낡은 가방 속에서 보았던 흑백 사진, 젊은 할머니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그들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재벌의 욕심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재벌의 중심에는 할머니의 아들 이종훈이 있었다. 지우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707 대원 시절 그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힘없는 국민을 짓밟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었다. 혜진은 지윤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순자 할머니를 도왔다고 했는데 당신도 이제 할머니를 포기할 건가요? 지윤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할머니를 도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대한그룹에 맞서 싸울 겁니다. 혜진은 지윤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다. 지윤의 눈빛은 707 대원 시절의 그것처럼 차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수로요? 대한그룹은 거대한 공룡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없었어요.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혜진의 말에는 좌절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윤은 혜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할머니를 돕고 싶어하는 당신이 있잖아요. 나는 혼자 싸우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함께 싸우는 법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혜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다. 지윤은 이제 할머니의 비극적인 상황이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재벌가와 그들의 욕심에 짓밟힌 수많은 약자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진과의 대화는 지윤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이종훈이라는 남자가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충격적인 진실. 지우는 혜진이 건넨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서류에는 주민 동의율 보상금 책정 기준, 그리고 대한그룹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류들은 대한그룹이 재개발을 위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을 동원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대한그룹은 처음부터 이 동네 주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일 뿐이었죠. 보상금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으로 제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폭력배를 동원해서 밤낮으로 괴롭혔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여기가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인 이종훈 회장은 결국 자신의 어머니마저 내팽개친 거죠. 지우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707 대원 시절 그녀는 국가의 이름으로 악과 싸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버젓이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합법적인 명목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의 비극을 방관한 냉혈한 아들이 있었다. 지우는 혜진에게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다. 할머니에게는 사실 아들이 둘이에요. 이종훈 회장과 그 밑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동생 이성진이 있었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제가 크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종훈 회장은 무자비하게 재개발을 강행하려 했고 이성진 부사장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자고 했죠.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이성진 부사장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할머니도 아들의 뜻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할머니의 비극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후계자 싸움과 재개발 이권 다툼이 얽힌 복잡한 비극이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아들의 욕심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개인적인 선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임무였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히고 대한그룹의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 지우는 혜진과 헤어진 후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지훈이 외출한 동안 그녀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니? 내가 너 때문에 걱정했잖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의 아드님에 대해 좀 알아보고 왔어요.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가 성공시키려고 정말 모든 걸 바쳤지. 그런데 결국 그 아이의 성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할머니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707 대원 시절의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복수를 다짐한 전사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획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대한그룹은 단순히 돈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법과 권력 그리고 폭력을 모두 동원하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그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 707 대원 시절 갈고 닦았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 했다. 은밀 침투 정보 수집,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심리전까지. 지우는 할머니의 비극을 통해 이 사회의 깊은 모순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역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가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녀가 이제는 재벌의 횡포에 맞서 약자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할머니의 집에서 나온 지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707 대원 시절의 그것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비극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거대 재벌대한 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빚어낸 비극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권 다툼의 희생양이 된 할머니를 보며 지유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사회의 냉혹함과 그 위에 군림하는 재벌가의 탐욕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지우는 가장 먼저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갈고 닦은 압도적인 전투기술 은밀, 침투 정보 수집,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능력들을 복수라는 새로운 임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대한그룹은 무자비한 공룡이었지만 그녀는 그 공룡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복합적인 전략이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내부를 파고들어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 스스로가 파멸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그룹의 후계자 싸움에 뛰어들어 그들의 파멸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혜진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 속 할머니의 뜻을 따르려다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둘째 아들 이성진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는 형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약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다. 지유는 복수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해야 했다. 더 이상 강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민주라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복수라는 거대한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뼛속까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김민주라는 완벽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대한그룹의 둘째 아들 이성진에게 접근한다. 둘째, 그의 신뢰를 얻어내고 그룹 내부의 비리 정보와 약점을 확보한다. 셋째, 이성진을 조종하여 대한그룹 회장과 첫째 아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넷째,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과정에서 확보한 비리 증거를 언론에 흘려 대한그룹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원흉이자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배우를 찾아내 심판한다. 지유는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한 후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유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저의 삶을 되찾으려고요. 할머니는 지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되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네 몸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윤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복수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짓밟은 거대하고 추악한 세력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유는 자신의 옥탑방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남은 물건은 거의 없었다. 낡은 군용 가방 하나와 707 대원 시절 찍었던 훈련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고 패기 넘쳤던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약혼자 장구현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우연은 그녀에게 배신을 안겨주었지만 그가 대한그룹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유는 사진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지유는 없다. 그녀는 김민주라는 이름으로 복수라는 새로운 인물을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미 그녀의 생존 본능을 뛰어넘고 있었다. 지우는 복수를 위한 첫걸음으로 707 시절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군인이 아니었다. 법과 권력의 보호를 받는 재벌가를 상대로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몸과 정신을 다시 극한으로 몰아붙여야 했다. 그녀의 옥탑방은 이제 그녀만의 은밀한 훈련장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를 가로질러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로 향했다. 707 시절 40km로 완정운장 산악 행군도 거뜬히 해냈던 그녀였지만 부상당한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척추의 고질적인 통증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무감각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던 이종훈 회장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분노는 그녀에게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체력 훈련을 넘어 김민주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훈련했다. 대한그룹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해킹 기술을 익혔고 재벌가의 복잡한 재무 구조와 법률적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 밤샘 공부를 했다. 그녀는 707 시절의 정보 수집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과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대한 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대한그룹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거대한 괴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외형과 말투를 바꾸는 것이었다. 707의 강인하고 냉철한 이미지는 재벌계 위장 잠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거리 패션을 배우고 화장법을 익혔으며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를 연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바꿀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707 대원으로서의 냉철함과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숨기기 위해 항상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2개의 얼굴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했다. 대한그룹의 복수를 위한 차가운 사냥꾼 강지윤과 대한그룹의 둘째 아들 이성진에게 접근할 평범하고 순종적인 비서 김민주. 훈련은 고통스러웠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지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김민주였다. 그녀는 때때로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지우는 모든 훈련을 마친 후 김민주라는 이름으로 이력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뛰어난 어학 실력 그리고 각종 자격증까지. 그녀는 707 시절 배웠던 정보 조작 기술을 활용해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녀는 대한그룹의 둘째 아들 이성진에게 접근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한편 할머니의 아들 이종훈 회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비서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 어머니의 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둘째 아들 이성진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성진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입지를 잃었지만 여전히 그룹 내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종훈은 이성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 계략의 중심에는 지윤의 전 약혼자였던 장구연이 있었다. 우연은 이종훈의 비서로 일하며
이종훈의 온갖 비리들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종훈에게 병원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그의 모든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단순한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공범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이성진 회장 비서실에서 면접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라는 거대한 임무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707 대원 시절의 마지막 훈련처럼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이 면접에 임하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평범한 지원자의 순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대한그룹의 둘째 아들 이성진의 비서 면접장은 살얼음판 같았다.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윤의 눈에는 그들의 긴장감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707 대원 시절 그녀는 실전과 같은 면접을 수없이 경험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침착했던 그녀에게 이 면접은 그저 평범한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복수라는 거대한 임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성진은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훤칠한 외모를 가졌지만 아버지와 형에게 밀려 그룹 내에서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고 지우는 완벽하게 위장된 김민주와의 모습으로 그를 마주했다. 똑 부러지는 말투, 논리적인 답변, 그리고 재벌가의 비서로서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춘 그녀의 모습에 이성진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김민주 씨 스펙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대한그룹 비서직에 지원하셨습니까? 이성진이 물었다. 지우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침착하게 내놓았다. 회장님께서는 대한그룹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한그룹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성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억눌려 왔던 자신의 이상과 비슷한 지윤의 말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이성진은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누군가가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면접이 끝난 후 이성진은 지윤을 따로 불러냈다. 김민주 씨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주십시오. 지윤은 예에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입계는 순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성진의 뒤에 숨겨진 대한그룹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다. 대한그룹 본사 35층 이성진 회장 비서실. 지우는 김민주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발을 들였다. 그녀의 첫 임무는 이성진의 개인 일정 관리와 서류 정리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비서의 일이었지만 지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중요한 정보로 보였다. 그녀는 이성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분석했으며 그가 읽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707 대원 시절의 정보 수집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의 관찰 끝에 지우는 이성진이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철저하게 견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주요 사업 보고서나 기밀 서류들이 거의 없었다. 중요한 회의에도 배제되기 일쑤였다. 이성진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은 불안감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지우는 그의 이런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어느 날 이성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지훈에게 말했다. 김비서, 나는 가끔 내가 이 그룹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도 형도 나를 믿지 않아. 나는 그저 들러리일 뿐인가 봐. 지훈은 이성진의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형님께서 회장님을 견제하는 것은 그만큼 회장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훈의 말은 이성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두려워한다고?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네, 회장님께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지윤의 말은 이성진의 불안한 마음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지윤의 말에 점차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다. 지윤은 이성진에게 대한 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은밀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이 모은 자료가 아닌 마치 외부에서 온 정보인 것처럼 위장해서 말이다. 이성진은 지윤이 건넨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와 형의 추악한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이성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입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그룹의 미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비리들을 바로잡고 그룹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지윤의 말은 이성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권력욕을 자극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한그룹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복수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지윤은 이성진의 등을 떠밀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순종적인 비서 김민주의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성진 회장의 신뢰를 얻은 지윤은 그의 개인 비서라는 완벽한 가면, 아래 대한그룹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성진의 모든 대외 활동과 내부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대한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뇌는 707 시절 적의 동선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했던 것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진이 중요한 재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보았다. 그 자료는 대한그룹의 비자금 관련 장부였다. 지윤은 자료를 슬쩍 훑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와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비자금은 대한그룹의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과 정치권 로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윤은 이성진 몰래 재무 자료를 스캔하여 자신의 개인 서버에 백업했다. 이제 그녀는 대한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비자금 장부 분석을 위해 지윤은 해킹을 통해 대한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했다. 707 시절 그녀의 주특기 중 하나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방화벽을 뚫고 이종훈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확보했다.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분노로 끌어올랐다. 바로 그때 지윤은 이메일 목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장우현, 그녀의 전 약혼자였다. 우현은 이종훈 회장에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민사소송을 무마시키고 폭력 사건의 증거들을 은폐하는 일을 도왔다. 지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우연히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할머니의 비극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우연히 이 모든 것에 협력한 대가는 엄청났다. 이종훈 회장은 우연에게 거액의 비자금과 함께 병원 경영권을 약속했다. 지윤과의 과거를 지우고 재벌가에 충실한 개가 되어 새로운 신분과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지윤은 이 사실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은인이었던 할머니의 비극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성공을 쫓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윤은 이성진에게 대한 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은밀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연의 이름은 뺐다. 이성진은 비자금 장부와 비리 이메일들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다 우리 아버지와 형이 한 짓이라고.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지윤은 이성진을 부추겼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끝장납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이 비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대한그룹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진은 지윤의 말에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지윤의 조언에 따라 언론과 접촉했고 아버지와 형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지윤은 이성진의 계획을 돕는 척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성진이 아니라 이종훈 회장과 우현, 그리고 모든 공범자들을 한꺼번에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우현은 지윤이 이성진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지윤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캐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우연은 지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강지윤 707의 전설적인 에이스가 이제는 스파이 놀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우연의 눈빛은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우연,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더러운 짓을 하는 방법을 알았을 뿐이지. 나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네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말에 우연은 비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일 뿐이야. 우연의 말은 지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지윤은 우연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우연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지윤은 이 사실을 은밀하게 이종훈 회장에게 흘렸다. 장우현이라는 남자가 회장님께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종훈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우연을 당장 해고하고 그가 저지른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우는 우연히 자신에게 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을 사랑했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는 냉혹한 전사였다. 그녀는 우연히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승정아를 속으로 되뇌었다. 지윤의 계획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이성진은 지윤이 건넨 비자금 장부와 비리 이메일을 토대로 아버지와 형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대한그룹에 비자금 조성 의혹을 흘렸고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지윤은 이성진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이종훈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둘째 아들 이성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감히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 이종훈은 이성진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했다. 검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고 언론에 이성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재벌가의 피비린내에 나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성진은 지윤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아버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아버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었다. 지윤은 이성진에게 회장님 아버지께서는 회장님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방패가 되어 드릴게요. 라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말은 이성진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다. 그는 지윤을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한편 장우현은 이종훈 회장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가 이종훈 회장을 위해 처리했던 불법 의료 행위와 비리들이 세상에 폭로되면서 그의 병원 경영권은 박탈당했고 의사 면허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지윤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강지윤 네가 꾸민 짓이구나. 우연은 지윤을 찾아갔다. 그녀의 옥탑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강지윤, 네가 꾸민 짓이지 인정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연을 바라봤다. 제업자득이야, 장우연. 너는 내 성공을 위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았잖아. 나는 단지 네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해준 것뿐이야. 우연은 지윤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너는 몰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우연의 뜬금없는 말에 지윤은 비웃었다. 나를 지켜? 네가 나를 배신하고 성공을 쫓았던 것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비겁한 변명은 집어치워. 우연은 지윤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아니야, 너의 부상.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대한그룹이 꾸민 짓이었다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선 그들의 힘이 필요했어. 그래서 우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내 부상, 대한그룹이 꾸민 짓이었다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배신한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야. 지우는 우현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우현은 옥탑방 문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쳤다. 강지훈,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틀렸다고 말해줘.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 그녀에게 우현은 더 이상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복수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현의 말은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다. 내 부상,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707 시절 자신의 부상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상은 공식적으로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폭발물의 종류, 폭발의 규모,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지우는 우연히 단순히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성진 회장 비서실에서 확보한 대한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의 눈에 우현의 이름과 함께 프로젝트 C라는 코드명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코드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코드명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대한그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녀의 부상사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훈의 복수는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렸다. 이성진은 지훈이 흘려준 정보로 아버지와 형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비자금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대한그룹은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맞았다. 이종훈 회장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이성진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재벌가 내부의 권력 다툼은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성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김 비서, 당신 덕분이야. 이제 아버지와 형만 제거하면 내가 대한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의 눈빛은 권력 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성진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 대상은 이종훈 회장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몰고 그녀의 비극을 방관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 이성진 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 지훈은 이성진을 이용해 대한그룹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은 뜻밖의 인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대한그룹의 오랜 집사 박 집사. 그는 이종훈 회장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지훈은 이성진의 뒤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박 집사는 지훈의 존재 자체를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박 집사는 지훈을 조용히 불러냈다. 김 비서님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회장님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서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박 집사의 말에 지훈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박 집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시지요. 저는 회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난 것이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박 집사를 노려봤다.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훈이 물었다. 박 집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집안에 30년 넘게 몸담았습니다. 이종훈 회장님과 이성진 회장님, 두 분 모두 제가 키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그룹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저는 대한그룹을 지켜야 합니다. 박 집사의 말에 지훈은 의아했다. 박 집사가 대한그룹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녀의 복수를 방해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박 집사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 집사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종훈 회장님을 끌어내리고 대한그룹의 주인이 되신다면 제가 회장님의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박 집사가 이성진을 돕는다고 하지만 이성진은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몬 공범자였다. 지우는 박 집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회장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입니다. 지훈의 말에 박 집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회장님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모두가 파멸하게 될 겁니다. 회장님께서 원하는 정의는 결국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지우는 박 집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녀는 이종훈 회장과 이성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이성진은 지훈의 조종 아래 이종훈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한그룹은 완전히 끝장났다. 이종훈 회장은 검찰에 구속되었고 주가는 상장 폐지 직전까지 떨어졌다. 이성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지훈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에는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이종훈 회장이 구속된 틈을 타 대한그룹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빼돌렸다. 그 장부에는 이종훈 회장의 모든 비리와 함께 이성진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 집사는 이성진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대한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지훈의 복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대한그룹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가문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훈은 박 집사가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 집사의 행동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집사가 빼돌린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 장부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할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해온 진짜 배우의 정체를 말이다. 지훈의 복수는 이제 이성진과 이종훈 두 형제의 싸움을 넘어 박 집사라는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박 집사가 빼돌린 비밀 장부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장부에는 이성진의 비리와 함께 이종훈 회장이 할머니에게 재개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받은 돈은 턱없이 적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박 집사에게 흘러 들어갔다. 할머니가 노숙자처럼 지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박 집사의 교묘한 계략 때문이었다. 그는 이종훈 회장에게는 할머니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그 돈을 가로챈 것이었다. 지우는 이 사실에 분노했다. 분노에 휩싸인 지우는 이성진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성진은 승리에 취해 있었다. 김 비서 이제야 내 시대가 왔어. 내가 대한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거야. 지우는 그런 이성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이 박 집사님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훈의 말에 이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박 집사가. 지훈은 이성진에게 박 집사가 빼돌린 비밀 장부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장부에는 이성진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성진은 분노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박 집사가 감히. 그는 지훈에게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회장님, 이 장부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회장님도 아버지와 같은 신세가 될 겁니다. 지훈의 말에 이성진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이제야 깨달았다. 네, 정체가 뭐야 너. 너는 강지훈이지. 이성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네, 저는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히고 당신 같은 괴물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성진은 지훈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지훈을 납치하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707 대원 시절의 전투 본능을 되살렸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사무실을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이종훈 회장의 비서실에서 우연의 이름이 담긴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에는 우연히 대한그룹의 맴 프로젝트 CO에 참여했다는 내용과 함께 지훈의 부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부상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한그룹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윤은 그 희생양이었다. 지윤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대한그룹의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의 죄를 심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한편 박 집사는 이성진이 지윤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이종훈 회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회장님,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이성진 회장님과 강지윤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집사의 제안에 이종훈 회장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종훈은 박 집사와 손을 잡고 지윤과 이성진을 동시에 제거하기로 했다. 지윤은 박 집사와 이종훈 회장의 만남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만남을 몰래 도청하고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그들이 자신과 이성진을 제거하기 위해 공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윤은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비리와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부상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윤의 손에는 박 집사와 이종훈 회장의 공모가 담긴 녹음 파일과 박 집사가 빼돌린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707 대원 시절의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 모든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는 차갑고 냉철하게 돌아갔다.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 우연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부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극의 중심에 박 집사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지윤은 비밀 장부를 해독하며 박 집사의 숨겨진 야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30년 넘게 대한그룹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이종훈 회장의 신임을 얻어 대한그룹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이종훈과 이성진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며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대한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이종훈에게는 이성진의 비리를 흘려주고 이성진에게는 이종훈의 비리를 흘려주며 두 형제를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권과 비자금은 박 집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윤은 이 모든 사실을 파헤치며 할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박 집사는 할머니가 이종훈 회장에게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성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할머니가 이종훈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의 아들인 이종훈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어머니가 재개발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이성진 회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종훈 회장은 어머니의 배신에 분노하여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았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윤은 합 프로젝트 시어에 대한 비밀 문서를 해독하며 자신의 부상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대한그룹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군 관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지윤은 우연히 그들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 정보가 담긴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그룹이 알게 되었다. 박 집사는 지윤을 제거하기 위해 707 대테러 훈련 중 폭발물을 설치했고 그로 인해 지윤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전역하게 된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윤의 마음은 분노와 허무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대한 그룹의 추악한 이권 다툼과 박 집사의 사적인 야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히 그들의 계획 아래에서 파멸했던 것이다. 지윤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지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박 집사와 이종훈 회장 그리고 이성진과 장구영까지 이 모든 비극의 공범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선사할 것이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짓밟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수였다. 지우는 혜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혜진 씨 대한 그룹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저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혜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혜진, 그리고 대한그룹의 횡포에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그녀의 복수를 정당화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잔구연을 찾아갔다. 우연은 이종훈 회장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장우연, 네가 내게 했던 모든 말들을 이제야 이해했어. 지훈의 말에 우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지훈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어. 정말이야. 나는 그들의 만행을 알고 있었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협력했어. 우연의 말에 지우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네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면 내게 진실을 말해줬어야지. 네가 한 행동은 결국 그들의 만행을 도운 것밖에 안 돼.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우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우연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다. 그의 배신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우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내일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장에 와.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지우는 우연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드디어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날이 밝았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가 대한그룹의 위용을 칭송하고 있었다. 이종훈 회장은 회장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이성진과 지윤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때 갑자기 행사장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폐허가 된 낡은 재개발 지역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서서 울부짖는 혜진의 모습이 보였다. 이곳은 대한그룹의 이종훈 회장이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짓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어서 박 집사와 이종훈 회장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강지윤과 이성진을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 집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다음은 박 집사가 할머니에게 받은 보상금을 가로채고 그녀를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행사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집사는 대한그룹의 숨겨진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회장님께 이성진 회장님을 비난하는 거짓 정보를 흘려 두 형제를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그룹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회장님과 저의 부상을 계획했습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행사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 뒤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웅단 김민주, 올인의 모습이 아닌 707 특수임무단 대원 강지윤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혜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대한그룹의 재개발 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또 다른 주민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우현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다. 장우현, 그는 나의 부상을 알고 있었지만 성공을 위해 대한그룹에 협력했습니다. 그는 나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행사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종훈 회장과 박 집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이성진은 충격에 휩싸인 채 주저앉았다. 장우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윤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때 지윤은 이종훈 회장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회장님,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병원비 4만 8천 원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돈을 위해 어머니를 내팽개쳤습니다. 지윤의 말에 이종훈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무관심이 어머니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사실에 통탄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돈과 권력은 모든 것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한그룹은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괴물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윤의 말은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대한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이종훈 회장과 박 집사는 물론 이성진과 장고영까지 모든 공범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윤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몰락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언론은 지윤의 등장을 현대판 잔다르크라 칭송했고 그녀의 복수 스토리는 순식간에 국민적인 영웅담이 되었다. 하지만 지윤은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한 채 텅 빈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허무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707 대원으로서의 자부심 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까지 모든 것을 희생한 복수의 끝은 결국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그때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할머니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물건이 있어요. 한번 보러 오실래요? 지우는 혜진이 보낸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재개발 지역 한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었다. 혜진은 지윤에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다. 할머니께서 이 상자를 저에게 맡기시면서 꼭 언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가지고 있던 낡은 가방, 그리고 빛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서명이 담긴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함께 지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윤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네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민준아. 사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었단다. 나는 대한그룹의 재개발 사업에 동의했었어. 내 아들 이성진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내 추억이 담긴 집을 허물어버리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나는 길거리로 나와 네가 나를 발견하기를 기다렸어.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희생은 단순한 재벌가의 횡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성공을 바랐던 어머니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다. 편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받은 재개발 보상금은 사실 혜진의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재개발 때문에 돌아가신 혜진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길거리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지우는 허무함에 잠겼다. 그녀의 복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저 복수를 위한 복수였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정의로웠던 마음 또한 조금씩 변질되어 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정의의 심판이 아닌 또 다른 폭력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옥탑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707 대원으로서의 삶도
복수자로서의 삶도 모두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여러분, 강지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전 재산 5만 원으로 시작된 그녀의 작은 선의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거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복수의 서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의 복수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과 또 다른 진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강지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자들에게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녀의 복수와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윤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대한그룹의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